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마인드맵 사회 이제 4강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에서 오늘 선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했었는데 이제 선거가 나오게 되면요, 선거 투표, 선거 제도, 그리고 이제 선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정당이라든지 이익 집단,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여론에 대한 어떤 역할, 기능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일단은 법과 정치 단원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치 관련된 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사회탐구 수능에서도 이쪽 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떤 등급, 상위 등급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었던 건데, 이게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결정적인 엄청 중요하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단골 소재로서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 복습을 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거를 보게 되면요, 선거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능 또한 마찬가지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그 대표자 선출한다는 것은 이제 여론을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에 대해서 어떤 정치 권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권력자를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어떤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선거에서는요, 선거와 관련된 참여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상식선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개념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참여가 사실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 참여가 높아질수록 여론 반영이라든지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책임 정치의 어떤 무게감이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겪는 게 이제 참여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무 투표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 호주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선거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하고, 안 되면은 좀 참여를 안 하게 되면은 좀 벌금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 나라들의 특징이니까요. 그렇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거를 우선 봤을 때 기본적인 4대 원칙이 가장 중요하겠죠. 4대 원칙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그리고 비밀 선거 네 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울 때는요, 뭘 중시했냐면은 보통 선거, 평등 선거, 그 다음에 직접 선거, 비밀 선거 네 가지거든요. 이게 학교 다닐 때는 가장 많이 나온 게 보통 선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도 시험 문제 보게 되면은 보통 선거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다른 것도 좀 봐야 돼요. 다른 것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비례대표 문제가 좀 걸리거든요. 비례대표라든지 어떤 선거에 좀 세부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배했냐 아니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어떤 개념서에서 많이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때 평등과 직접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보통 선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뭐냐면요, 일정 연령에 도달했던 얘기입니다. 즉, 이 단어를 들어갈 때 가끔 이제 정말 개념적인 내용인데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죠. 가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처음에 이 사회를 접하는 분들이 겪는 가장 오류가, 남녀가 평등해야 되는데 남자는 투표권을 주고 여자는 투표권을 좀 그렇게 해요. 안 줘요. 이렇게 하면 평등 선거 위반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선거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누구나인데, 그 누구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선거권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 선거권을 가진다는 기준이 기본적으로는 일정 연령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재외국민 선거권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외국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어떤 보통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포도 동포. 우리 동포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선거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방자치제를 어떻게 개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지방선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그리고 죄를 저지른 수용자들 같은 경우는 선거권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추가적인 얘기인데 선거 관련돼서 비용적 부분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비용 부분, 기탁금이 너무 과도하다면은 이 또한 보통선거 위반한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정 연령이라는 개념이 뭐 이제 굉장히 명확한 건 명확하게 정해졌다면 19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일정 연령이라고 적은 이유는요. 나라마다 일정 연령의 기준이 좀 다르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갈까요? 자, 평등 선거가 나왔네요. 자, 평등.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이 남녀 평등이냐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좀 정확히 드리면요. 이 평등이란 개념은 사람에 대한 평등이 아니고요. 바로 투표의 가치에 대한 평등이에요. 투표의 가치에 대한 평등. 무슨 말 아시겠죠? 이건 사람 얘기가 아니라 표의 가치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표의 등가성입니다. 1인 1표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인구 편차의 경우에는 3대 1까지 인정한다는 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좀 쉽게 문제 내면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보통 A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A의 인구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중에서 내가 한 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표의 가치는 10만 분의 1의 가치를 가지겠죠. 그죠? 근데 B라는 동네에 갔는데 B라는 동네는 60만 명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한 명을 뽑으래요.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둘 다 공통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내 표의 가치는 60만 분의 1의 가치가 되겠죠. 그러면 표의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보통 이제 이제 학교에서 되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가지고 어떤 표의 가치가 위배가 된다.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평등선거입니다. 자, 이제 추가로 얘기한 게 공무원사에서는 이제 추가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비례대표제예요. 자,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거를 다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이게 16대, 17대 총선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많이 예를 들어요. 16대 총선 같은 경우는 그 1인 1표 방식이었거든요. 1인 1표 방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뽑으면은 그 사람이 속한 정당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비례대표 어떤 형성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례대표가 어떻게 보면 정당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우선은 요 얘기인데 1인 1표를 뽑았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무소속을 찍을 경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소속을 찍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찍었을 때 무소속인데 그 무소속은 소속 정당이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선출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정당은 싫어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우리 많이 겪잖아요.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투표하신 분들은 이 사람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어떤 균형을 해서 이 정당에 있으면 좋겠어. 이런 후보와 정당 간의 매치가 꼭 맞으란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여기서 터집니다. 자, 그래서 16대 총선에서 1인 1표제가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투표에 대한 선거 제도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평등 선거라든지 직접 선거를 위배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헌 판단을 받고 17대 총선부터는 1인 2표제를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6년 기준으로는 이제 20대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것을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투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두 장을 받아요. 두 장. 하나는 이제 후보자, 지역구를 뽑는 거. 하나는 이제 정당을 선출하는 거. 이렇게 두 장을 받거든요. 이렇게 바뀐 게 17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17대로 바뀌면서 지금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무소속을 뽑더라도 정당은 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는 점. 비례대표 뽑을 수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내가 선호하는 후보와 내가 선호하는 정당이 달라도 된다는 점.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요. 시험에 대놓고 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공무원 특성상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어떤 유형들을 보기 위해서 내긴 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상식선으로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직접 선거 뻔하잖아요. 네, 자기가 직접 투표해야 된다는 원칙이고요. 그 다음 비밀선거는요.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려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지만 이제 선거인의 의사 결정이 다른 사람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요. 이제 일반인은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일반인은 뭐 제가 뭐 1번 찍었어요, 2번 찍었어요, 3번 찍었어요 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알아도 뭐 어떻게 했어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인이라면 이게 달라집니다. 연예인이라면은 또는 특정 기업인이나 정치인,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셀러브리티들,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럼 이 또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 선거가 있다는 점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정한 선거가 이제 중요한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차례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림들 나오죠, 그죠?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선거구 법정주의. 자, 선거구역을요, 말 그대로 선거구역을 법으로 정하는 방침을 의미한 겁니다. 왜 그러냐? 선거구역을 법으로 정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선거구역을 특정 사람이 편하게 자의적으로 할 경우에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주관적 행태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유권자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어렵겠죠. 다시 말해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는 법을 이용해서 선거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선거구역을 정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봐요. 하나는 인구에 비례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기준에서 한다는 점.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이 그림 좀 많이 나오는데 시험에는 많이 제가 본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가끔씩 그 모의고사 관련 문제 나오는데요. 좀 보시면 좋아요.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예요. 바로 이제 게리맨더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사회는 이제 굉장히 좀 기본적인 뭐 어떤 교과서 쓰는지 다 나왔는데 내용 간단합니다. 이게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선거의 어떤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거 구역을 자의적으로 조정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 구역을 보니까 모습이 이렇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리가 있는데 무슨 여기서는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뭐 교과서도 보통 이게 모습이 뭐 도마뱀처럼 나온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살리맨더를 따서 만든 게 이제 게리맨더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게리맨더링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정식 명칭은요, 선거 법정주의란 말은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게리맨더링을 방지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거 공영제예요. 자, 선거 공영제는요, 자, 공영이란 말이 포인트겠죠. 우리가 보통 공영이란 말은 공은 공공을 어떤 이런 뜻이겠고, 영은 이제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선거 관리나 선거 운영을요, 누가요? 국가가 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선거 운동, 자, 이게 뭐겠어요? 이게 공적인 얘기죠, 그죠? 자, 왜 그러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거의 어떤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가장 이 얘기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제한적인 자유로운 선거 활동이 아니라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비용은 얼마까지, 그리고 비용이 없으면은 얼마까지 선거 비용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선거 운동이 좀 한쪽으로 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 그리고 선거를 함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선거를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거 운동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방식도 문제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은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누구든지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후보자 너무 난립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때 보게 되면 제가 가끔 느끼는 게 그 투표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비례표 후보 관련된 정당 리스트가 있는데 정당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이 정당들도 분명히 나왔을 거고 후보자도 나올 텐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좀 지원하다 보니까 좀 세금적인 부분이 좀 아깝다 느껴질 수도 좀 있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당연한 어떤 권리고 당연한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즉 조세 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후보자 너무 난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판단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난해하다 느낄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 좀 있습니다. 자,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선거 공영제를 또는 이제 선거 법정주의를 주관하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볼 때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요, 선거관리위원회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보조 역할로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독립된 기관이에요. 독립된. 그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어떤 단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된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요, 중앙선관위가 있고요, 지방에는 기타 선관위가 있는데
중앙선관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머지 똑같습니다. 중앙선관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특징이 4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포인트는 첫 번째 9명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떤 단체의 인원을 구성할 때는 뭐 행정부에서 몇 명, 그다음 입법부에서 몇 명, 그다음에 사법부에서 몇 명 이런 드러나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뭐 우리가 알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좀 포인트고요. 두 번째 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제 호선이라고 불리는 상호 어떤 이제 선출이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포인트가 이제 공정성, 중립 이러다 보니까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임기는 기본적으로 6년인데요. 6년이라는 점, 어떤 특정한 선거법에 위배될 정도의 큰 죄, 뭐 파면이라든지 뭐 탄핵이라든지 또는 금고 이상의 어떤 형벌이 아니라면은 따로 해임할 수 없다는 점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요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중립성을 지키는 동시에 어쩌면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될 수 있겠죠. 역할을 보게 되면요, 선거와 투표에 대한 어떤 관리, 그리고 정당에 대한 사무 처리, 그리고 정치 자금에 대한 어떤 뭐 처리들, 그리고 이제 선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선거 제도라든지 정당 제도의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으면 이 부분을 또 연구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선거구 제도죠.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 별표 하나 딱 쳐주시면 좋고요. 자, 선거구 제도를 우리가 볼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대표자 선출하는 어떤 행위가 선거인데 그 대표자 선출할 수 있는 단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위가 선거구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표가 뭐 대표적이지만 소선거구제가 있고요. 선거구가 작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 자, 선거구역이 크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요거를 채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소선거구제는요, 기본적으로 선거구역이 작기 때문에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명이에요. 한 명만 당선되면 돼. 다시 말하면요, 1등만 인정하겠다 이 얘기죠. 그 1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식의 가장 좋은 점은요, 다수당에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수당이 선거 능력이라든지 선거를 동원하기 위한 좋은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봤을 때 판세를 봤을 때 여기서 이거 승부가 없다 싶으면 좀 빠지는 분위기가 많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당제보다는 좀 양당제 체제에서는 좀 적합하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적 국면이 혼란스럽지는 않아요. 자, 양당제 체제라는 점, 그리고 정부 안정이라는 점. 그리고 후보 수가 소선거구제는요, 특성 후보가 엄청나게 나오지 않아요. 30명, 40명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매번 다르지만은 그 정말 대통령제급 정도가 아니면요, 보통 후보가 한 5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 그러다 보니 선거 관리가 좀 편하고요. 그리고 선거 관련된 비용이 좀 절약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거와 관련된 후보가 난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붙일 만한 소재들이 많아요. 무슨 대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도도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총선을 보게 되면은, 국회 선거를 보게 되면은 뭐 영남, 호남 간의 어떤 그 선거를 할 때 뭐 지역구 싸움, 뭐 누구는 뭐 다시 돌아왔네, 아니면 누구는 또 다시 붙게 되었네, 뭐 악역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이벤트성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떤 정치적 격전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선거적 관심이 높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요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지역적 인물이 아무래도 눈에 들어오기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토박이까지는 아니지만 그 지역 출신들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3선, 4선처럼 이제 많이 좀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이라는 인물들을 배출하기 유리한 구조겠는데 이게 나중에 또 단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이건 이따 보겠습니다. 단점. 자, 소수당이 불리합니다. 아무래도 소수당이 불리하겠죠. 소수 군소 정당들은 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1등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자연스럽게 후보 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선거에 대한 어떤 무관심의 어떤 바탕이 되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바로 사표예요. 찍을 사람이 없어. 다시 말해서
사표가 많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의사 반영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표가 많다는 얘기는 당선되더라도 정당성 측면에서는 조금 좀 떨어질 확률이 좀 있겠죠. 세 번째는요, 전국적 인물을 배출하기 좀 어렵다는 점. 자, 요 말이 무슨 얘기냐? 요 말의 반대말 케이스인데 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지역적 인물을 배출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 전국적 인물을 배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정 후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가 있어요. A라는 후보가 있고 B라는 후보가 있는데 A라는 후보든 B라는 후보는 뭐 같은 동네 사람이라 칩시다. 그런데 A라는 후보는 자기 어떤 정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걸 위해서 그 지역 주민의 어떤 퍼주는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역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 사람들 눈에 좀 가기 좀 좋아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이유는 지역적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아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우리나라 미래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국가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긴 한데 국회의원 사실은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좀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바라죠. 이 사람이 되면은 우리 지역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지역 표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좀 당선될 확률이 높은 게 좀 현실적인 측면이긴 해요. 물론 이제 대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생각이 맞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전국적 인물이 배출이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후보자 선택권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덜 나오기 때문에 좀 좁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중대선거구제 보게 되면요, 같은 건데 이제 규모의 차이예요. 중선거구제는 이제 2명 이상, 대선거구제는 이제 2명 이상인데 6명 이상이죠. 쉽게 말하면 다수가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수. 이렇게 하면 또 오해될 수 있겠네요. 이게 원래 소수대표제인데 다 소수의 표를 얻어 당선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선거구제하고 대선거구제의 가장 차이는 뭐냐면요, 소선거구제는요 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다수의 표를 받아야 대표가 될 수 있는 제도예요. 제가 여기다 아까 다수 정도 그 다수가 아니고 오해할 수 있어요. 다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얘기한 거고, 여기는 다수의 표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자기가 굳이 1등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2명 뽑는 지역이라면 2등이 됩니다. 3명 뽑는 지역이면 3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를 좀 적게 받아도 대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요,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의 표를 받아도 대표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게 되면은 선거구 특성상 2명 이상이 대표된다는 점이죠. 그죠? 그러면은 소수당도 유리해요. 왜 그러면은 이게 뭐 절대 유리는 아니고요. 이쪽 제도에 비하면 상대적 유리하다는 얘기겠죠. 군소 정당들이 드디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1등은 좀 포기하더라도 한 3명 뽑는다 그러면 2등에 3등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을 보셔가지고 어떤 선거 관련된 내용 보게 되면요, 군소 정당들 있을 겁니다. 군소 정당들. 그 군소 정당들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선거 나왔을 때 주로 몇 등 하는지 보시면 돼요. 뭐 5등, 4등도 많겠지만은 아쉽게 뭐 2등, 3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도가 아니라 이 제도를 쓴다면은 군소 정당들이 이제 국회로 진입하기가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표는 좀 적어요. 이쪽보다는요. 왜 그러겠어요? 아무래도 뽑을 사람이 과거보다는 과거란다. 이게보다는 좀 더 많겠죠. 선택자는 없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전국적인 인물을 배출할 좀 용이한 측면이죠. 반대이니까요. 이제부터. 그리고 후보자 선택권 또한 넓어요.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단점이 이쪽에 장점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쓱 장점 되겠죠. 그죠? 반면에 단점 있죠. 다수당 입장에서는 불리해요. 다수당 입장에서는요. 왜냐면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아니라 이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득을 덜 본다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다당제 치다 보니까 양당제의 특성이 어떤 거였어요? 전국 안정이죠. 이게 같이 묶어야 됩니다. 그럼 다당제란 말은 다양성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그만큼 충돌과 갈등 이런 확률도 크다는 얘기겠죠. 즉 정치적 국면이 불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선거 인물들이 늘어났어요. 선거 참여할 수 있는 후보가 늘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선거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거에 대한 관심 또한 낮아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 아무나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뭐 아무나 하게 되면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죠? 자, 그리고 지역적 인물, 그 지역에서 좀 뛰어냈던 인물들이 배출할 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죠. 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습득하시고 정리 한번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자, 연결이에요, 이건요.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자, 아까 했던 그 얘기예요. 다수의 표를 받아서 얻은 사람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표를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수 대표제가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 아무래도 선거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수의 표를 받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알겠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소선구 그렇죠. 라고 선거구 자체는 뭐 크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은 이제 상대 다수가 있고 절대 다수가 있는데 상대는요. 그냥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만 이기면 돼 이거예요. 알겠죠? 그냥 몇 표를 받든지 간에. 그래서 상대 다수제는요. 공통점은 절대와 똑같이 1등이 무조건 당선되는 건데 차이점은 절대 다수라는 말이 걸립니다. 절대란 말이 기준이에요. 기준. 쉽게 말하면 다수의 기준인 거예요. 몇 표 이상이야 다수가 돼야 돼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 다수는 그런 게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뭐냐면은 절대 다수 대표들 좀 보세요. 여기는 그냥 이것이 우리가 아는 거예요. 1등은 땡이에요.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1등은 1등인데 과반수를 못 넣으면은 1등으로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잘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1등은 기호 2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반수를 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요. 기호 1번과 2번이 그나마 1, 2등이었으니까 둘을 따로 빼가지고 재선거를 들어갑니다. 2차 선거를 들어가죠. 그래서 재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실제 이제 프랑스에서 이것을 적용을 해요. 결선 투표라고 하거든요. 1대 넘어가면요. 그래서 장단점을 보게 되면요. 상대 다수가 관리와 시간, 비용이 제일 적게 되겠죠. 그죠? 제일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죠. 이런 39%밖에 안 됐는데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좀 미흡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절대 다수는요. 아무래도 어떻게든 과반을 넘게 되다 보니까 대표성은 정말 좋아요. 하지만 여기 이 제도도 문제점이 있겠죠. 어떤 거 있어요? 바로 이제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요거는 시험 빈도가 되게 막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교재 보게 되면요. 기타 선호 투표제라고 해서 이제 선호 투표제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호주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호주에서 하는 건데 이 투표 방식은요. 미리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대표성이 좀 뛰어나요. 이 제도는요. 하지만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투표를 할 건데 우리가 보통 한 명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중대 선거구제면 2명 또는 3명 투표를 할 건데 그렇게 선출할 건데 이 제도는요. 투표 자체를요. 후보로 다 하는 거예요. 후보로 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선호한 순서대로 먹이는 겁니다. 이걸요. 그래서 당선자를 뽑을 때는요. 1번 표만 계산하는 거예요. 1순위만요. 그래서 1순위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넘어가게 되면 당선이 10가지 하면 딱 좋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과반수가 없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그러면은 과반수 없으면은 결선 투표하면 되겠네라고 하지만은 이 제도는 그 결선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1번, 2번, 3번, 4번이 나왔다 가정했을 때 최하위 투표자를 모두 빼버려요. 그럼 최하위 투표자에서 최하위 투표자의 표를 보게 되면 2순위로 기표한 게 있거든요. 그 2순위로 기표한 표를요 다시 그 후보들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죠 이게 되게. 그래서 밑에 대충 그림이 나오는데 보면은 대충 이게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이게 인원수겠죠. 그럼 여기는 20명이 될 거고요. 여기도 20명, 여기는 10명이네요. 10명, 20명, 10명, 10명, 10명이에요. 그럼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예를 봐야겠죠. 1순위니까요. 1순위를 봤을 때 쭉쭉쭉 보게 되면은 갑이 2번 나와가지고 30표고요. 을 같은 경우는 40표, 20표, 10표 다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선 당선이 뭐예요? 을이 당선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원이 딱 100명 기준으로 본다면 문제가 뭐겠어요? 을이 과반수표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과반수표가 안 됐기 때문에 재투표가 아니라 여기서 변화가 들어가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꼴찌가 정이죠, 정. 정인데 정투표를 보세요. 정 보게 되면은 정 2순위가 뭐예요? 병이죠, 그죠? 2순위 병한테 몰아준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순위가 누구냐면은 최하위가 병이죠. 그러면 병의 표를 다시 또 빼는 거예요. 그래서 병 보게 되면은 병은 2순위가 갑이죠. 그럼 이 여기도 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표가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갑한테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갑은 기존 30표를 가지고 나중에 병에게 받은 표를 가지고요. 그래서 50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은 계산 문제가 실제 저 공무원 기출문제 풀어봤을 때는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상에서는 좀 알아둘 필요성 있는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다는 점. 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소수 대표제예요. 자, 우리가 얘기했던 다수 대표제의 반대말이죠. 그죠? 자, 소수의 표를 얻더라도 대표될 수 있다. 저 표를 좀 적게 받아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로 중대선거구에서 쓸 수 있는 대표 뽑는 방식을 보시면 되고요. 자, 물론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중대선거구에서도 한 명 뽑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실제 그렇지 않겠지만서도요.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 세 번째는 좀 이제 직능 대표제입니다. 직능 대표제. 자, 직능이라면 직업이죠, 직업.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업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사실은요. 그 직업에 대해서는요. 장점은요. 어떤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익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당 말고 이익단체 있잖아요. 이익단체 추구하는 이익들을 국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직능과 충돌 갈등이 좀 커질 확률이 크다는 점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비례대표제. 자, 비례대표제 포인트는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당을 뽑는 겁니다. 정당의 투표라든지 정당의 어떤 바탕 기반 의석에 비례하는 대표제 활동인데 좋은 점은요. 아무래도 내가 선호한 정당을 뽑는 거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정당 개수를 보면 딱 되잖아요. 그래서 사표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사표 상대 적당한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정당 정치가 굉장히 강화된다는 점이고 그냥 옆에 찍으면 되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소수 정당이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요. 대표적으로 1번 뭐 A당, B당, C당, D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당, B당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양당 체계의 바탕.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적죠 그냥 이게 새누리당이고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이고 C당이 뭐 정의당이고 뭐 D가 뭐 아무 당이나 합시다 그냥 녹색당 이런 거 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람 뽑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래 B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요. 예, 그냥 찍은 거예요. 정치적 색깔은 없어요. 근데 또는 A를 뽑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정당을 뽑을 때는 내가 A를 뽑고 B를 뽑는 건 자기 마음이지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사람은 이쪽 어쩔 수 없어. 이 사람 당선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을 뽑을 건데 정당만큼은 이런 정당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례대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원내 진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당을 뽑는 거다 보니까 제가 당선되면은 이 지역에 다리를 놔드릴게요. 뭐 역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지역적 이해관계에서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소 정당들이 난립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점. 즉 전국 불안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비례대표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선발하는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정당의 어떤 그 중심 세력들 대표라든지 뭐 최고위원회 이런 분들의 어떤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점도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봉쇄 조항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봉쇄 조항. 자, 이거는요. 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군소 정당들이 들어와요. 그럼 군소 정당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군소 정당들이 난립을 할 확률이 큽니다. 군소 정당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양한 정책적인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이 있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난립을 통해 가지고 갈등이라든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충돌이라든지 갈등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너무 많은 군소 정당이라든지 대표성이 너무 떨어진 군소 정당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더
정책을 만드는데 효율성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비례대표에 대한 기준. 자, 비례대표에 대한 기준 이게 바로 이제 봉쇄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요. 자, 비례대표로 들어온 거 좋은데 몇 프로 이상이 돼야 돼 또는 몇 석 이상이 돼야 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특징은요. 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또는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 예를요. 20대 총선에서요. 20대 총선 비례를 봤을 때 뭐 여러 정당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몇 석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정당 실제로 쓸게요. 어차피 실제 사례니까요. 기독자유당이라고 있어요. 이 기독자유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딱 봐도 좀 메인 정당 아니잖아요. 좀 군소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당도 이제 비례대표에서 찍을 수 있는 정당인데 이 정당이 2.6%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던 걸로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 정당은 그러면 원내 진입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퍼센테이지가 기준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봉쇄 조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가 넘어가거나 5석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제 좀 지역구가요. 이거는요. 좀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인데 이 정당은요. 지역구 의석을 차지를 아예 못했죠. 예, 제로예요. 지역구 의석은 제로고요. 그리고 어떤 정당 지지도도 3% 미만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자,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볼게요. 자, 우리나라 선거제도. 자, 우리나라 선거제도 보게 되면은 우선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다음 뒷장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지방자치까지 뭐 이렇게 선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되게 다양해요 선거 자체가.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선 제일 먼저 만약에 대통령 선거부터 볼게요. 대통령 선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기준이요 나이가 일단 40세가 넘어야 됩니다. 예. 다른 선거는 대부분 다 25세 이상이면 되거든요. 요게 좀 차이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임기 5년이고요. 한 번 해서 단임제라는 것.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기탁금이 3억이에요. 3억. 그렇죠? 그래서 특징은요. 선거구역은 특이하게 전국구 한 개예요. 전국에서 딱 한 명 뽑으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와 선거구가 엄청 크네. 소수대표제는 아니죠. 한 명을 딱 1등에 되죠. 대통령은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구지만은 이제 다수대표제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국회의원은요. 일단은 25세 이상 그리고 4년 그리고 연임을 한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시기상으로는요 같은 연도에 치러지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맞아떨어지는 그게 난리 나는 거죠 이제부터. 자, 기탁금은 1,500만 원이에요. 네, 좀 내려갔죠. 그리고 특징은요 기본적으로는요 지역구 소선구니까 지역구죠, 그죠? 그리고 비례로 구성됩니다. 지역구는요 소선거구제로 진행이 되고요. 특징은요 이건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역구가 이제 246개, 250개 육박하고요. 그리고 전국구는 54개 정도, 50여 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250대 50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거예요. 특징은 선거구역이 여기서 이제 가끔 혼동을 지는데 전국구가 54석이 있다 해가지고 선거구가 54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비례대표는 어차피 전체에서 정당을 뽑는 거기 때문에 선거구가 한 개라는 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부터 지방자치로 넘어갈 건데요. 자,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근데 두 번 나오죠. 광역과 기초예요. 광역이면은 아무래도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기탁금 셉니다.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똑같이 이기면 돼요. 다수대표제로 이기면 됩니다. 상대다수고요. 그리고 기초로 가게 되면 사람이 이제 바뀌죠.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이 되는데 기탁금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차이점은요. 거의 기탁금을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 공무원 시험 치는데 뭐 기탁금 몇 억 이런 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포인트는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광역과 기초의 차이점이 뭔지 바로 사람이죠. 얘가 다르잖아요. 나머지 제도의 특성은 똑같습니다. 거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의회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지방 의원들인데 마찬가지예요. 광역으로 가게 되면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인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거냐면요. 뭐 기타 건 당연하겠지만은 선거구가 바뀌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기초 지방의회. 쉽게 말하면 시, 군, 구에 있는 일반 동네를 의미하는데 선거구제, 중선거구제입니다. 그렇죠. 요게 좀 다르다는 점 보시면 될 거고요. 비례대표 당연히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선거권이라든지 임기 연임 여부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주로 선거인데 정리하게 되면은 선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거의 4대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이제 비밀선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선거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우리 선관위라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선거 공영제, 그리고 선거 법정제도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대표를 뽑는 방법,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뭐 직능 대표제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선거구역,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난이도 자체는요. 되게 높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고등학교 사회탐구의 어떤 모의고사 내용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잖아요. 제가 지금 수능이라든지 고등학교 내용을 얘기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과목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고등학교 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점. 그래서 고교 졸업자분들도 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대부분 이제 대학을 가시는 분들이 접하는 게 내신보다 좀 수능을 많이 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능은 아니지만은 수능 형태의 유형이라든지 어떤 차용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것을 좀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물론 이제 실제 공무원 사회는 딱 봤을 때 수능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교 사회에서 좀 중시됐던 부분이 이제 정치 부분에서는 선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법 들어가게 되면 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번 단원이 그래서 좀 개념적으로는 많이 좀 익혀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배우는 양이 전체 1강보다는 조금 늘어났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잘 표로 정리해서 그렇죠. 표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충분한 개념 이해가 됐으면요. 문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다음 시간에서는 정당이라든지 이익집단과 단체 그리고 이제 여론과 정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2단원을 좀 마무리 짓고 3단원을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자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는 대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